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이해. 오늘은 제14강 영화에 나타난 생명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해서 벗어나 tonight Don't you and I 내 꿀에 든지로 떠올라 Go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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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처럼 떨리는 말이야 지금 내 기분은 be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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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서 I just wanna 최근 영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서 명상영화 보며 코로나 블루 날리세요. CGV 6월 9일부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음의 정화 바디스캔 상영. CGV가 코로나 블루에 지친 관객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CGV는 마인드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루시드 아일랜드와 손잡고 오는 6월 9일부터 명상 프로그램 마인드 온 앤 오프를 극장에서 제공합니다. 마인드 온 앤 오프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스트레스를 비워내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CGV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명상 영화 마음의 정화와 바디 스캔을 상영합니다. 관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과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며 명상을 도와주는 나레이션의 안내에 따라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6월 9일에서 18일 상영되는 마음의 정화는 러닝타임 1시간 동안 큰 스크린을 통해 바다, 하늘, 우주의 풍광을 보여줍니다.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상영되는 바디 스캔은 관객들이 영상을 보며 안내에 따라 편안하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마인드 온앤오프는 CGV 여의도 프리미엄관, 강변, 컴포트 시트관, 송파, 스피어 X관, CGV 목동과 홍대 일반관 등 총 5개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상영이 시작됩니다. 조진호 CGV 영업 마케팅 담당은 바쁜 일상 속에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14강 영화에 나타난 생명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낙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학의 한 주제입니다. 낙태는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만 행해졌던 일들이 의학 기술, 특히 태아 기형이나 유전병을 알아낼 수 있는 산전 진단을 위한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하고 손쉽게 시행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 윤리의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개념이 더욱 세분화되면서 태아와 여성의 생존권 및 인권이 서로 갈등하는 국면으로 전개되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논쟁으로 발전됨으로 인해 생긴 생명윤리의 문제입니다. 낙태는 한국에서 아직은 제한적으로 불법적인 의료행위이며 또한 여성의 생존권 및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형법적인 문제, 성윤리, 의료윤리, 생명윤리, 당사자의 자유와 인권 문제라는 맥락에서 다뤄져 왔지만 낙태가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은 주로 낙태를 시작하는 행위나 판단이 어떤 윤리적인 정당성을 갖는지, 위배되는지를 고찰합니다. 윤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명료해졌고, 생명에 대한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련의 논의가 갖는 갈등 구조로 인해 의학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낙태는 주로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낙태를 보느냐에 따라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기도 하고 침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한층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중심 주제인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세 할스트렘 감독의 사이드하우스와 200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 있고, 2007년 주노는 16살의 소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고민으로서 낙태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노와 같은 주제로 한국에서는 제니 주노가 2005년도에 상영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뒤늦게 제작된 주노의 표절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김노준 감독이 스스로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이드하우스, 인간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 사이드하우스는 우리에게 개같은 인생, 길버트 그레이프로 잘 알려진 스웨덴 출신의 라세 할스트렘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의 영화는 대체로 정상적이지 못한 삶이나 가정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의 행복이나 사랑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디어 존 역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비록 짧은 휴가 기간에 시작되었지만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편지로 표출된 열정, 그리고 희생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아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 사이드하우스는 미국 대공황기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위치한 고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아원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같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와 미혼모의 아이를 맡아 기르고 또 입양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찾아와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낙태 시술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원칙과 불법 등이 미묘하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며 그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우쳐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위해 기꺼이 태아를 제거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사이드하우스의 주제는 낙태가 아닙니다. 낙태를 매개로 삶과 원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삶이 원칙을 위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향하는 주제는 영화에 등장하는 의사 라치의 말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생명의 힘을 온전히 발휘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 문제를 낙태라는 상황에서 다루면서 질문에 대답합니다. 곧 낙태는 만일 임신 혹은 출산의 상황으로 인해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게 되는 데에 방해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태아 자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임신부의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될 뿐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면 낙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치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낙태 시술 행위와 관련해서 볼 때 결국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도 삶의 기능이 방해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은 인간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낙태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인 인간에게 있어서 의학기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편입니다. 치료행위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온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낙태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료행위가 겉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도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낙태뿐 아니라 유전자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의학 관련자들은 줄기세포 연구 결과가 치료 이외에 예기치 않은 결과, 즉 인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향상 기술은 포스트 휴먼 담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핵 기술 발견과 그것이 인류에 미친 부작용으로부터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화 스플라이스나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이 환기시키고 있듯이 과학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을 무시할 경우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기능 이전에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기능을 우선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오직 생명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드롭박스, 실존의 위기를 대하는 두 인간 유형. 영화 사이드하우스와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놓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랑곡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건물 밖과 안을 연결하는 상자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버릴 결심을 했다면 이곳으로 가져다 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몇 년 전 찬반으로 갈려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인공입니다. 드롭박스는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낙태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낳은 후에 버려지거나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버려졌습니다. 아무데나 버려진 아이들이 뒤늦게 발견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가 베이비박스를 마련하게 된 계기였고, 베이비박스 덕분에 지금까지 800명의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놀라운 결실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만은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버려진 아기를 위해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에 대한 엄마의 무책임함을 부추기는 일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적으로 베이비박스는 낙태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실존의 위기를 맞게 된 여성 혹은 가족이 낙태를 결정하겠지만, 베이비박스는 실존의 위기라 해도 피할 곳이 있음을 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태 반대 운동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실천해 옮기는 일입니다. 둘째, 베이비박스는 유기와 책임적인 돌봄, 고통과 위로, 죽음의 생명을 가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버린 산모를 비난하기에 바쁘지만 사실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앞서 그들의 고민과 염려와 절망을 공감할 수 있다면 베이비박스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자살을 결심하던 10대 산모가 이곳에 아이를 맡겨둠으로써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임신에다 또 무책임한 유기로 산모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아기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d then I was weeping. I always cry when I'm angry. And she said, "Why are you crying? It's only orphan." The Baby Box is South Korea's first and only box to collect abandoned infants. Hundreds of unwanted babies are abandoned on the streets of Seoul, South Korea every year. Tragic loss of life moved the pastor to set up a way for saving unwanted babies. 위험함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고 또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정말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낙타났습니다. 예,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길이 엄마의 거입니다.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찾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길이 영어 이름은 빅토리. 빅토리.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기 이제 가정에 20명이나 한 그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자란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버려질 수도 있고 또는 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Even if there's just one person that really cares about children, it makes such a difference. They're just human beings, just like anyone else. They have the right to live.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아마 세계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박혀버려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But these children, they're helpless, they're voiceless. Who's going to speak for them?
이 아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 대해서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탐욕스러운 인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루마니아의 1987년은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으로 인한 혼란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영화는 독재 정권 치하의 부조리한 사회를 폭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은 낙태라는 소재를 통해서 혹은 그것을 주제로 삼아 비유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환경에서 이뤄지는 부조리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임신은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일이며, 임신과 더불어 여성은 전혀 새로운 세상 가운데 놓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성별로부터 시작해서 혈액형, 그리고 누구를 닮았는지 혹시 기형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임신한 여성에게 흔히 있는 경험입니다. 이 밖에도 임신이라는 현실은 여성에게 매우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대했던 임신이 있다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겠고, 또한 출산과 함께 만날 아이로 기뻐할 수 있지만,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하나의 문제, 심지어 생존의 위기로 여겨집니다. 사실 문제는 임신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결실이어야 하지만 때론 사랑의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폭력이나 위협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인 매춘 행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더불어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당사자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대체로 낙태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태아살인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낙태를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곧 불법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갖가지 부당한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준 영화가 200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4개월 3주 그리고 2일입니다. 영화 제목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임신 4개월로 접어든 한 여대생이 낙태를 하기 위해 돈을 준비하는 기간이 3주, 그리고 낙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2일을 가리킵니다. 1960년대 루마니아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었던 베이비붐이 꺼지면서 출산율이 2명대 아래로 급락해버린 것. 이는 인구가 곧 나라의 경쟁력이라 여기던 시대였기에 실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셰스쿠는 자신만의 인구 정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출산 강요 정책. 그의 정책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피임 낙태 전면 금지, 가정당 4명 이상의 자녀 의무 출산,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월경 경찰 운영, 산부인과 강제 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출산 시 엄청난 세금 부여, 위 정책을 위반 시 사형 혹은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 부과.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했으니 해당 정책은 수치상으론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2명대 아래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4명에 가까워졌으니 말이죠. 그러나 뒤따라오는 수많은 부작용.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던 루마니아는 갑자기 늘어난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정책 실행 1년 만에 유아 사망률이 145%나 증가하게 됩니다. 운 좋게 유아 시절에 살아남게 된다 해도 가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모들에 의해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졌고, 이후 그저 가축처럼 고아원에서 간신히 길러졌죠. 게다가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몰락을 의미했던 임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모들은 불법 낙태를 택했으며, 이러한 시술은 당연히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에 산모의 사망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은 국민 모두를 지옥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해당 정책이 실행될 당시의 루마니아를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4개월 3주 그리고 2일.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버린 대학생 가비타와 아무레아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택한 친구 오틸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둘은 영화 시작과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후 조심스레 한 호텔을 빌리는데요. 바로 불법 낙태를 실행하기 위해서였죠. 문제는 해당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 여성에 대한 감시가 무척이나 삼엄한 시대였기에 호텔방을 구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웠으며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에 의사 역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의사는 높은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신 이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당시 루마니아의 암담했던 현실을 필터링 없이 극도의 리얼리즘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여성들의 고통 외에도 정부가 물품들을 통제하는 바람에 성행하던 암시장의 모습이나 당시 정부의 힘 그리고 암울했던 경제 상황 등이 영화 내내 표현된답니다. 즉 감독은 해당 영화에서 강제 출산이라는 악랄한 정책뿐만 아니라 암흑 그 자체였던 당시의 루마니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려 했던 것이죠. 악랄한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어이없는 인구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루마니아 국민들. 이들의 암울했던 현실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영화들에서 인간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첫째는 생명체로서 태아는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둘째, 생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신의 삶의 질과 기능적인 측면만이 고려되고 있으며 생명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인 결정권이 임신부에게 주어집니다. 즉, 임신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생명 자체보다는 인간의 삶의 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낙태를 행하는 의료행위 주체인 인간 역시 스스로를 돕는 자, 곧 임신부의 삶의 필요를 돕는 자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기능주의적인 이해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인간으로서 태아에 대한 생각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넷째, 낙태에 실패하여 태어난 생명은 실존을 위협하는 짐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다섯째, 불법적인 행위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길 수 있으며 또한 부당한 권력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적인 인간 이해에 따른 낙태 행위에는 삶의 고통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성찰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으로 태아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비장애인의 가치관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을 보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출산과 함께 전개될 일들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만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준다 해도 예기치 않은 삶의 모습에 대한 증거는 많습니다.
다음으로 낙태는 상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낙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약자, 즉 태아와 생존의 우선권을 가진 강자의 관계라는 권력 구조 속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삶의 질을 고려해서 낙태를 허용한다면 반대로 원하는 임신을 위해서 성별을 감별한다든가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